11월 18일 어젯밤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어. 덧문에 부딪히는 요란한 빗소리에 몇 번이나 잠을 깼단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날씨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아 꽤 오랫동안 이불 속에서 뒤척였어. 세월이 흐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게 마련인가 봐. 나도 네 나이 때에는 지독한 잠꼬를 끼었으니까 누군가 깨우지 않는다면 점심시간까지도 잘 수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언제나 동이 트기도 전에 잠이 달아나 버린단다. 하루는 끝도 없이 지루하게 계속되지. 꽤 잔인한 일이야. 그렇지 않니? 아침 시간은 더더욱 힘들구나. 별다른 일도 없으니 가만히 앉아 옛날 일을 자꾸 돌이켜본단다. 나이 든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늙은이들은 늘 슬프고 우울한 건지도 몰라. 이따금 자연이 버려놓은 장남들에 대해 생각한단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었지. 동물들의 꿈에 관한 내용이었어. 동물의 세계에도 꿈이 있다는 거야. 조류부터 시작해서 그보다 진화한 모든 동물들은 꿈을 꾼대. 박새와 비둘기, 다람쥐와 토끼, 개와 풀밭 위의 젖소들 모두. 하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꿈을 꾸진 않아.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은 아주 짧은 꿈을 꾸는데 그건 꿈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환영에 더 가깝다고 해. 하지만 사냥을 하는 포식자들은 좀 더 복잡하고 긴 꿈을 꾼단다. 해설자가 말했어. 동물들에게 꿈이란 생존 전략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사냥을 하는 동물들은 늘 먹이를 얻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반면 먹잇감이 되는 초식동물들은 먹이가 늘 그들 앞에 있죠. 이들에게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재빠르게 도망치는 것. 그래서 영양은 꿈에서 드넓은 사바나 초원을 보고 사자는 영양을 잡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꿈속에서 생각한다는 거야. 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육식동물이고 늙은이들은 초식동물이군. 노인들은 적게 자고 꿈도 잘 꾸지 않으니까 꿔도 금세 잊어버리지.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훨씬 더 많은 꿈을 꾸지. 게다가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하루의 기분까지 좌우하기도 하지. 나와 함께 지내던 지난 몇 달 동안 너는 꿈에서 깨면 소리 없이 울곤 했어. 기억나니? 커피잔 앞에 두고 앉아있을 때 눈물이 네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지. 왜 우느냐고 물으면 너는 힘없이 대답했어. 나도 몰라요. 네 나이 때는 마음속에 수많은 계획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 모든 게 다 불안정하지. 무의식에는 어떤 질서나 명백한 논리가 없단다. 가장 숭고한 정신적 열망과 기본적인 육체적 욕구들이 결합되고 거기에 일상의 찌꺼기들까지 섞여버린 것이 바로 무의식이지.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은 식탁에 앉아서도 먹을 수 없는 꿈을 꾸고 추위에 떠는 사람은 외투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북극에 서 있는 꿈을 꾸기도 하는 거란다. 모욕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피에 굶주린 전사가 되는 꿈을 꾸기도 하지. 선인장과 카우보이들 사이에서 사는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니? 궁금하구나. 혹시 내가 인디언 옷을 입고 내 꿈에 등장하지는 않니?
버크가 고요태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건 아니니? 집이 가끔 그립긴 하니? 우리들 생각도 가끔은 하고? 어제 저녁엔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데 방 안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어. 돌아보니 잠든 버크가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치고 있더구나. 버크의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어. 나는 버크가 내 꿈을 꾸고 있다고 짐작했단다. 막 집으로 돌아온 널 반기고 있거나 너와 함께 아주 기분 좋은 산책을 하고 있는 거라고. 개들은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낸 주인과 쌍둥이처럼 닮아간단다. 그래서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 개들의 겁먹은 눈 속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야. 이전엔 미처 몰랐던 문제들 말이야. 버크는 종종 내 꿈을 꾼단다. 나는 꿀 수 없지. 아닌 꾸긴 했지만 기억할 수 없는 건지도 몰라. 어렸을 때 난 남편을 잃고 고모와 한동안 함께 살았어. 고모는 심령술에 빠져 있었지. 고모와 난 자주 부모님의 눈을 피해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들었단다. 고모는 나에게 정신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알려주었지.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면 손에 그 사람 사진을 꼭 쥐고서 성호를 긋듯이 세 걸음을 걷고 나예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면 된단다. 그렇게 하면 원하는 사람과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였어. 편지를 쓰기 전에 정말 그렇게 해봤어. 여기가 오후 5시쯤이었으니 거기는 아침이었을 거야. 혹시 나를 보지 못했니? 목소리라도 들리지 않았어? 나는 조명과 알록달록한 타일들,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바에 앉아있는 널 봤어. 그 많은 사람들, 현란한 옷차림들 사이에서 금방 널 알아볼 수 있었지. 넌 내가 얼마 전에 짜준 빨강, 파랑, 사슴무늬 니트를 입고 있었거든.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 게다가 모든 이미지들이 텔레비전 영화처럼 과장되어 있어서 내 눈을 잘 살필 수도 없었어. 넌 지금 행복하니?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것뿐이야. 내가 내 유학 비용을 대야 하는지를 놓고 우린 참 많이 다퉜지. 기억나니? 너는 숨 막히는 이곳을 벗어나야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우겼어. 당시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넌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몰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어. 소녀 시절의 너는 너무나 열정적인 아이였어. 수의사, 탐험가,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의사. 하지만 수많은 꿈들은 어느새 나이를 먹으면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지.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네 마음은 점점 닫혀갔어. 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냉소와 고독이 그 열망을 밀어낸 자리에 들어섰어. 내가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사실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지. 어쩌다 텔레비전 뉴스에 잔인한 사건이라도 나오면 난 충격을 받고 안타까워하며 안절부절했지.
하지만 넌 그런 나를 비웃었지. 할머니 나이에도 놀랄 일이 남아있다니 여태 몰랐어요. 자연도태가 이 세계의 법칙이라고요.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땐 숨조차 쉴 수 없었어. 내 곁에 괴물이 앉아있는 것 같았으니까. 곁눈질로 너를 바라보면서 너란 아이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했어.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어. 대화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싸움이 될 게 뻔했거든. 난 나약했고 힘을 낭비하는 게 두려웠어. 물론 한편으로는 내가 일부러 싸우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다툼은 또 다툼으로 이어지고 점점 더 격렬해질 게 뻔했어. 네 말 속에서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은 에너지가 느껴졌단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상황을 무마하고 공격적인 말들에 짐짓 무관심한 척 하는 거였어. 내가 다른 분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자 넌 멀리 떠나버리겠다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겠다고 나를 위협했지. 넌 아마 내가 제발 곁에 있어달라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기를 바랐을 거야. 하지만 내가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흔쾌히 동의하자 넌 흔들리기 시작했어. 마치 머리를 쳐든 채 입을 딱 벌리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눈앞에 먹잇감이 사라져버린 한 마리 뱀 같더구나. 넌 협상을 시작했지. 불확실한 계획들을 이것저것 꺼내놓던 어느 날 커피를 마시던 너는 마침내 확신에 차서 말했어. 미국에 갈 거예요. 난 좋은 생각이라고 인정해 주었지. 하지만 내가 확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도록 부추기고 싶지는 않았어. 그 다음 주 내내 넌 미국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거기서 1년 정도 있으면 적어도 외국어 하나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간 낭비는 아니겠죠. 난 시간은 낭비해도 상관없다고, 인생은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활쏘기 게임 같은 거라고 대답해 주었지. 중요한 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관역의 중앙을 맞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이 말에 넌 불같이 화를 냈어. 팔로 테이블 위에 커피잔들을 쓸어버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지. 넌 얼굴을 가린 채 말했어. 할머니는 멍청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린 지뢰를 묻어놓고 그걸 밟지 않기 위해 애쓰는 두 명의 군인 같았어. 지뢰가 어디 있는지, 그게 어떤 건지 다 알면서도 마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다른 것이라는 듯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걷고 있었다고나 할까? 지뢰가 터졌을 땐 넌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퍼부으면서 울었어. 난 당혹감을 감추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 내 엄마, 너를 임신하게 된 과정, 네 엄마의 죽음, 난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었지. 넌 그런 내 침묵을 증오했어. 할머니는 그 일들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중요한 일조차도 아니었었다고. 그래서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네 엄마는 내 딸이기도 하단다.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 해본 적이 있어도 넌 말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었을 테지. 넌 내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단지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 말고는. 네 엄마가 죽었을 땐 넌 너무 어렸으니까. 하지만 난 36년 동안의 기억을, 아니 거기다 내 속에 그 애를 품고 있던 9달까지 보탠 나날의 추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일에 무관심할 수가 있었겠니? 그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았던 건 내 수치심과 이기심 때문이었단다. 내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 자신과 내가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서도 말해야만 했거든. 수치스러웠어. 또 내 사랑이 내 엄마의 빈자리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해서. 어느 날 네가 내 엄마는 누구예요? 왜 죽었죠? 라고 묻지 않아도 되길 바랐어. 이기적이었지. 네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린 정말 행복했었지. 네 작은 몸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그건 가벼운 즐거움도 아니었고 겉만 번지르르한 행복도 아니었어. 늘 진지한 사색이 함께 배어 있었어. 넌 한바탕 크게 웃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곤 했어. 왜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물으면 넌 대답했지. 오후 간식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에 끝이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지 알고 싶어. 난 그런 네가 자랑스러웠어. 넌 나와 꼭 닮은 감수성을 갖고 있었어. 우리 둘 사이엔 어떤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지. 우린 친구였고 파트너였어. 그 모든 게 영원하리라고 믿었단다. 하지만 허공을 즐겁게 떠다니는 비누 거품 속에 언제까지고 머물러 있을 순 없었지. 인생엔 전과 후가 있어서 그게 항상 우리를 올가매곤 한단다. 흔히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간다고들 하지. 이건 절대 진리란다.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조부모의 죄는 손자에게, 증부모의 죄는 증손자에게 대물림 되지.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때로는 공포스럽게 만들기도 하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진실처럼 말이다. 도대체 이 죄의 시작은 어디일까? 가인?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언젠가 한 인도 철학책에서 운명은 필연적인 것이고 자유의지란 환상일 뿐이다 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 난 안도감을 느꼈단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몇 페이지를 더 읽어보니 운명이란 과거 행동들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쓰여 있더구나. 결국 운명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거라면서 말이다. 난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했지. 이 모든 것들의 열쇠는 어디 있는 걸까? 어떤 실을 잡아야 엉킨 걸 풀 수 있을까? 어쩌면 실이 아니라 사실 같은 것일까? 깨거나 끊어버릴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를 묶어두는 것일까? 하지만 일단은 좀 쉬어야겠다. 내 머리는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아. 물론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버텨낼 만한 힘이 없단다. 이제 피곤하구나. 젊은 시절 철학책을 읽으려 애쓸 때처럼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아. 존재, 비존재, 내재성.
겨우 몇 페이지를 읽었을 뿐인데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것처럼 어지러웠지. 잠시 너와 헤어져야겠다. 때로는 사랑스럽고 때로는 혐오스러운 텔레비전을 보면서 좀 쉬어야겠어. 구독과 좋아요는 서로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